7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며칠 전 경기도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 7시간 동안 갇혀있던 4살 여자아이가 더위를 견디지 못하고 질식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뒷좌석에 아이가 남아있는 걸 모르고 기사가 차 문을 잠그고 내려 벌어진 참극입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게시판엔 어린이집 통학 차량 썬팅을 금지해달라는 청원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 여러 차례 불법 썬팅 문제를 보도해드렸는데 개선을 바라는 건 정말 난망한 일일까요?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어제 저녁 올라온 청원글입니다. 3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네티즌은 먼저 지나가는 어린이집 차량을 보면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어린이집 통학 차량 썬팅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네티즌은 그러면서 김양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을 때 밖에서 차량 안이 보였더라면 누가 그냥 지나쳤을까요라고 반문하며 김양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썬팅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많은 차량들이 단속을 피해 썬팅을 한다.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차량만큼이라도 썬팅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이미 사망한 김양은 돌아오지 못하지만 제2의, 제3의 피해 아동이 생겨선 안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구구절절하면서도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게시판엔 이렇게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라도 썬팅을 금지해달라는 청원글이 지난 며칠 사이 수십 건이 올라왔습니다. 안 돼 있는 거보다는 돼 있는 게 깜깜하면 눈길이 좀 덜 가잖아요, 사실 불법 썬팅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법률방송이 작년 6월 아무도 법 안 지키는 썬팅 공화국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리포트입니다. 심지어 법을 만드는 국회에 주차돼 있는 국회의원 차량부터 불법 썬팅을 한 차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너무 짙은 썬팅은 차량 사고 유발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차량 앞유리의 경우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옆유리는 투과율이 40% 미만의 썬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차량 내부가 안 보일 정도로 시커멓게 발라놓은 썬팅은 모두 불법 썬팅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반 운전자도 썬팅 업체도 그러거나 말거나 규정을 지킬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게 키보드. 아예 새까맣게 보세요? 네, 제일 많이 하시는 5%, 그러니까 자외선 지수 정도가 제일 좋은. 너무 진하게 예전에는 뭐 한 번씩 걸리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뭐 기본 사양이기 때문에 그런 건 거의 없고요. 네. 그래 따지면 뭐 안 걸리는 차들은 다 걸립니다. 불법 썬팅 차량이 사실상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현실. 실정이 이런데도 경찰은 1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단속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량이 지금 기준을 초과해서 그 썬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단속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거기에 대한 저항이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될 차 자체 애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붙어 나오는 차도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모두가 불법을 저질러서 불법이 아닌 현실. 작든 크든 불법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모두가 불법에 눈을 감은 가운데 오늘도 대한민국 도로는 엄연한 불법 차량들이 도로를 아무런 제약 없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사고만 터지면 야단법석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그 순간만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유야무야 덮이고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너무 많이 목격했던 일입니다. 최소한 어린이 통학 차량부터라도 기존에 있는 법을 잘 적용하고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희생자 1명당 책정된 위자료는 2억 원입니다. 판결 내용과 사유, 유족들의 반응을 오늘 선고 공판을 현장에서 취재한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년 10개월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다른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전제 위에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상당 부분 인정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신속한 조치로 승객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와 교신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퇴선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해양경찰이 초동대처 실패와 부실한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청해진 해운의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화물 과적과 고박 불량의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해 희생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청해진 해운의 업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국가와 청해진 해운은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희생자의 부모에겐 별도로 각각 4천만 원의 위자료를, 형제 자매와 조부모에 대해선 각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책정했습니다. 희생자 부모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 경우가 많아 대략 6억 원 안팎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 판결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기자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보고 필요한 분석도 하고 더 필요하면 2심에서 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송엔 단원고 학생 116명과 일반인 2명 등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족 355명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자식과 가족을 잃는 대가로 돈을 바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말입니다. 유족들은 오늘 판결에 대해 그야말로 사고 책임에 대한 것만 다툰 것이라며 정부의 사건 은폐나 진실 탄압 등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법정 다툼을 계속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100억 원 부당 수임, 100억 원의 여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늘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전관예우 법조 비리 얘기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기 위해 구치소 호송차에 실려 법원에 나온 최유정 변호사는 이 무더운 날에 손에는 목장갑을 끼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유정 변호사가 받는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입니다. 2016년 상습 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며 50억 원을 받았고 2015년엔 유사 수신업체 송창수 대표로부터 50억 원을 같은 명목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불법 부당한 수임료를 받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입니다. 최유정 변호사는 이와는 별도로 65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 원 정도를 탈세한 혐의도 아울러 받고 있습니다. 1, 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43억 1,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하지만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 계산서 발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오늘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은 원심과 같은 43억 1,250만 원을 그대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법관이었던 피고인은 재판의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청탁을 명목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돈을 받아 법관과 재판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최 변호사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무너져 내린 것을 중하게 보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원심의 양형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 2건의 100억 원 수임료, 일반 국민들로선 정말 상상하기 힘든 입이 떡 벌어지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대가로 기꺼이 50억 원쯤은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피고인들과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우리 사법부가 불법으로 꼼수를 부리다가는 오히려 더 결단 난다는 걸 우리 법원이 결연하게 지속적으로 판결로 보여줬다면
이런 일이 애초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법조비리, 전관 예우 이런 기사는 안 쓰고 안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병원 진단서에 관례적으로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병원 신세를 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진단서에 몇 주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고 할 때 이 가료라는 단어입니다. 치료, 병을 고치는 일을 뜻하는 이 말, 가료 역시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우리 법전에 끝도 없이 나오는 일본식 용어,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가료입니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도 가료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가료 중인 용의자나 참고인이 있는 곳에서 임상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가족, 의사, 기타 적당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가료는 더할 가짜에 병 고칠 요자를 씁니다. 뜻풀이를 해보면 병 고침을 더한다. 그러니까 치료를 한다는 쉬운 말입니다. 가료는 일본말로 카료, 전형적인 일본식 한자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의 치료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써온 말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3권 1년에 보면 상황이 두 어깨가 몹시 아픔으로 영의정 유정현, 참판 이명덕 등이 뜸질을 하지 마시고 온천에 가서 치료하시라고 청하니 상황이 말하기를 병이 심하여 몸을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시민들은 바꿔야 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합니다. 바꿔야죠, 당연히. 제가 이걸 처음 들어봤어요, 가료라는 말을. 치료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법률 용어예요? 가료? 못 들어봤습니다. 바꿔야 되겠죠, 당연히. 가료라는 말은 의료계나 법전에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는 가료를 전투 또는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입은 상이나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의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라고 별도 항목으로 정의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료를 치료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자라는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가운데 가료라는 그 단어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법령에서 주로 사용 중이기도 하지만 또 일본어 잔재라는 지적도 있어서 이번에 전시로 한 것입니다. 일제잔재 법률 용어 가료, 웬만해선 바뀌지 않는 국방부마저 순화대상 용어라 바꾼다는 가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통장에 입금된 범죄 피해자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갔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뭔가 범죄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판결은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 얘기입니다. 26살 진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2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들 명의의 통장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 통장입니다. 진 씨 등은 그런데 이 대포 통장에 들어온 피해금 가운데 300만 원을 무단 인출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진 씨 등을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통장은 자기 이름으로 돼 있지만 자기 돈이 아닌 돈을 꺼내 썼으니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검찰 공소 사실입니다. 1, 2심은 그러나 진 씨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애초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해당 피해금에 대한 권리 자체가 없고 범죄 피해자들은 진 씨에게 돈을 맡긴 게 아니니 법리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1,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즉, 횡령은 누군가가 맡긴 돈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누구도 진 씨 등에게 애초 돈을 맡긴 적이 없으니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 통장을 빌려준 행위에 대해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횡령죄 성립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오늘 진 씨 등 2명에 대해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 남부지법 형사 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법률 관계없이 자금이 송금된 경우 그 돈은 송금인에게 반환돼야 하므로 계좌 명의인은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돈을 챙길 뜻으로 인출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차고 송금이든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한 것이든 계좌 명의인은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 요지입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횡령죄 법리가 어떻게 되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 점만 명심하고 계신다면 적어도 쇠고랑 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제처가 오늘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전국 15개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지난 9일부터 2주일 동안 정부 세종청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로스쿨 실무 수습에 대해 소감을 청취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오늘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감사를 벌인 2개 회계법인 대표를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예멘 난민 심사 기간을 단축해서 2-3개월 이내에 종료하려고 한다며 난민 심판원을 설치해 심사 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사안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는 혐의를 받던 백승호 전 민변 회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법원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7월 1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